어, 이거를 하시려면 그 위쪽에 있는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K 값을 1에서부터 49까지 반복하시면 되고요. 반복하실 때마다 무엇을 정확도를 계산해서 그 정확도를 저장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accuracies라고 하는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게요. 자,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K 값이 K 값 변화에 따른 모델의 정확도를 저장할 그래서 이 리스트에 K가 1일 때 정확도, K가 2일 때 정확도, K가 3일 때 정확도, K가 4일 때 정확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K 값을 반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복을 하시면 되냐면 레인지를 만들면 되죠. 1부터 5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레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1 이상 50 미만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반복하겠죠. 그렇죠? 자, KNN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어떻게 생성하시면 되냐면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N neighbors라고 하는 곳에 무슨 값을 주면 돼요? K 값을 주시면 돼요. range에서 첫 번째 값은 1이겠죠. 그러면 K 값이 1인 KNN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range에서 그 두 번째 값을 꺼내게 되면 K 값이 2인 KNN 모델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K 값을 꺼내면 3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게 그 해당하는 K에 해당하는 그 KNN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했죠.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시키는 메서드가 피시죠. 훈련시킬 때 사용한 게 features. 그 다음에 레이블을 줘야죠. 레이블, 타겟. 이게 생성된 모델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훈련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예측값을 predict라고만 할까요? 예측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측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predict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무엇을 준다? 특성들만 넘기시면 돼요. 훈련 샘플의 예측값을 계산했으니까 정확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정확도란 평균이란 말이에요. 무엇의 평균? 실제값. 실제값은 타겟에 있죠. 실제값과 예측값이 몇 개가 일치하느냐를 평균 낸 게 정확도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정확도를 계산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 계산된 정확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accuracies라고 하는 곳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리스트에 계산된 정확도를 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ccuracy에는 몇 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49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accuracies 1.0, 1.0, 1.0 이렇게 하면서 쭉 가다가 97.9%로 잠깐 떨어졌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1.0이 됐다가 97.95%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점수들이 나와요. 71.4%까지 떨어지는군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위쪽에 했던 코드를 그냥 고스란히 반복만 한 것 뿐이잖아요. 반복문 안에다가 넣어준 것 뿐이에요. 그쵸? 이렇게 숫자로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숫자로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자? 그래프로 그리자예요. 저 같으면 라인 그래프로 그려줄 것 같아요. plt.plot. x축은 range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축. 사실은 x는 안 넣어도 되긴 해요. x는 안 넣어도 되기는 하고요. y만 해도 돼요. y만. 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ccuracy를 그리는 거예요. accuracies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려주시는 건데 마커를 찍을게요. 제가 마커를 찍고 선은 직선으로 그릴게요. 자, 이거 의미 아시죠? 동그라미는 마커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대쉬는 선의 모양을, 선의 스타일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고서 plt.show를 하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중간에 그리드까지 넣어줄까요? plt.grid라고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여기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1.0 떨어졌다가 1.0 올라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97.9%인 것 같고 여기 쭉 떨어지는 게 어디냐면 그 20 몇 번째쯤 되겠죠. 거기가 아까 71%였나요? 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축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Y축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표시를 해주시려면 레이블을 써주시면 돼요. X축 레이블은 X 레이블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K 값이죠. Number of neighbors라고 할까요? nearest 가까운 이웃의 개수라고 하고 Y축 plt.y 레이블 여기는 정확도잖아요. 그렇죠? accurac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그 떨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요, 점의 위치로 확인을 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는 점은 아마 27번째인 것 같아요. 27, 28, 29, 3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배열에서 몇 번째 인덱스냐면 이 배열에서 인덱스 27번. 근데 인덱스 27번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배열의 인덱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있죠. 근데 0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K 값이 뭐예요? K 값이 1이란 말이에요. 1. 그죠? 근데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0에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는 그 실제 K 값은 27이 아니라 28이 될 거예요. 28.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네들 정확하게 그리려면 얘네들을 하나 오른쪽으로 쉬프트 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즉 X축의 시작값이 0부터가 아니라 X축의 시작값이 1부터 하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X축을 명시하시면 돼요. X축이 1부터 50까지 변한다. 그 다음에 1일 때 1.0이다. 2일 때 1.0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앞에다가 X축을 써주시는 거예요.
레인지 1부터 50까지. 자, 이렇게 그리면 하나가 쉬프트가 된 거 보이세요? 여기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0에서 살짝 떨어져 있죠. 그렇죠? 1부터 K값 1부터 표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K1부터 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가 몇 번째냐면 28, 29, 30. 여기가 28번째. 28번째가 됩니다. 28번째. 그래서 K값이 얼마일 때? K값이 28일 때 72%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1%대로 제일 처음 떨어졌던 부분은 언제? 저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떨어졌어요. 그래프 모양이 저랑 다르진 않죠. 다 똑같죠. 그래프 모양이 저랑 다 똑같죠. 네, 다를 수는 없을 거예요. 19번째에서 잠깐 97.9로 떨어졌다가 20번째에서 다시 1.0이 됐다가 21번째에서 다시 97.9%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쭉 유지하다가 갑자기 뚝 하고 떨어져 버려요. 자, 이 순간이 언제냐면 이 순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빙어가 전부 몇 개 있었다? 빙어가 14개. 그리고 도미가 39개 있었죠. 그렇죠? 요 숫자의 2배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빙어의 숫자보다 K 이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뭐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 전부 다 도미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8개 중에서 14개는 도미, 14개는 빙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짝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도미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71%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체 이거 35개였죠. 죄송합니다. 35개. 네. 전체 49분의 35 계산해 볼래요? 이게 71.4%. 여기 71.4%가 나온 이유가 샘플이 49개가 있는데 그 샘플 49개를 전부 다 그냥 무조건 도미, 불임 하고서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35개, 최대 35개 맞는 거죠. 나머지 14개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 정확도가 몇 퍼센트? 71%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떨어지는 정확한 위치는 넘파이의 함수를 이용하시면 찾으실 수 있으세요. 넘파이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넘파이 배열의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최대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동일한 최대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가장 먼저 나오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은 얼마예요? 여기서 최대값은 여기란 말이에요. 인덱스 몇 번? 인덱스는 0번. 그죠? 함수 기억나세요? 아그맥스예요. 아그맥스. 자, 누구의 아그맥스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return이라고 돼 있죠. indices 맥시멈 밸류들의
인덱스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맥시멈 밸류의 인덱스를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누구의 맥시멈 밸류, 누구의 최대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도의 최대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0이라고 나왔어요.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0번 아니에요. 아까 출력한 거 있어요. 여기가 인덱스 0번. 그렇죠? 인덱스가 0번이니까 K 값은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예요. K 값 1일, 인덱스는 0이고 인덱스가 0이라고 하는 것은 K 값은 얼마? K 값은 2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맥스 잘 봐주세요. 이거 되게 유용한 메소드입니다. 배열에서 최대값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최대값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최소값의 위치를 찾는 메소드도 있겠죠? 배열의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는 메소드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최소값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나오는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그게 뭘까요? 아그민이에요. 아그민. accuracies 27이라고 나오죠. 27이라고 나오니까 27 인덱스는 0부터 시작. 0부터 시작하죠. 27번째 인덱스에서 최소값이 나온대요. 최소값이. 인덱스 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덱스 K는 1부터 시작했잖아요. 1부터. 그러니까 더하기 1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K값 언제? K값 28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림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점 찍은 거 보고서 이게 몇 번째인지 알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는 아그민, 아그맥스를 통해서 저 숫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그냥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눈대중으로 뭐 몇 번째 정도 뭐 이렇게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아그맥스, 아그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배열에서 인덱스 몇 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인덱스를 알면 거기다 플러스 2를 하면 그게 K 값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확인해 보시면 요거 27이라고 하는 것만 확인해 볼까요? accuracys에서 인덱스 앞뒤로 3개씩만 해볼게요. 26번, 27번, 그리고 28번. 이게 어레이가 아니죠. 리스트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리스트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어레이만 이게 가능합니다. 어레이만. 또 그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numpy.array로 만들어버리고. 인덱스 26번이 97.95. 그 다음에 인덱스 27번이 72.4. 인덱스 28번 71.4. 그러니까 인덱스 27번에서 최소값 나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인덱스 26번, 인덱스 27번, 여기가 인덱스 28번. 이렇게 3개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3개를. 어레이로 한번 리스트를 어레이로 한번 변환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하는 팬시 인덱싱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팬시 인덱싱이나 불리언 인덱싱 혹은 슬라이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리스트에서는 불가능하고요.
numpy array에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numpy array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변환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accuracy 1, 여기에 26번, accuracy 27번 이렇게 하나하나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배열, 차이점 이해되시죠? 배열이, numpy 배열이 그래서 편한 거예요. fancy indexing, boolean indexing, slic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이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요. 지도학습 중에서 개념 용어 정리 좀 할까요? 네. 자, 오늘 저희는 머신러닝, 파이썬에서 하는 머신러닝을 제일 처음 다뤘습니다. 그죠? 파이썬에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키지 이름은 scikit-learn.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안에 우리가 아래서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었죠. 분류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류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KNN,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Support Vector Machine, Random Forest 이런 용어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트리를 할 때 트리 패키지를 설치를 했었고, 그죠?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그 패키지를 따로 설치를 했었고,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랜덤 포리스트 패키지를 따로 설치를 했었어요. 파이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알고리즘들이 KNN,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 Support Vector Machine, Random Forest 등등등 더 있어요. 등등등 모든 알고리즘들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돼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 선택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scikit-learn 하나만 기억하시고 scikit-learn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학습에도 속하지 않고 비지도학습에도 속하지 않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강화학습은 저희는 수업 중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중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두 가지를 다룰 거고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두 개를 다룰 거고요. 지도학습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분류,
그리고 회귀 문제가 있습니다. 분류 문제는요.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클래스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오늘 했었던 것처럼 어떤 물고기의 어종을 예측을 한다거나 이게 도미인지 빙어인지라고 하는 어종을 예측을 한다거나 붓꽃에서 붓꽃의 품종이 아이리스, 세토사인지 벌시컬러인지 버시니카인지 예측을 한다거나 뭐 암 데이터가 있다면 이 암이 악성 종양인지 아니면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인지를 분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래스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예측하는 그런 지도학습 문제를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의 가격을 예측을 한다거나 기온을 예측을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등 집값을 예측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회귀 문제가 돼요. 비지도 학습은 저희가 아래서는 다뤘던 적은 없어요. 아래서 다뤘던 적은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할 거예요. 군집화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면 지도 학습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이것 말고도 더 있기는 있어요. 차원 축소. 네. 차원 축소도 비지도 학습 중에 하나예요. 차원 축소도. 그래서 군집화와 차원 축소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한 것은 분류 문제 중에서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서 그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클래스를 보고 그 클래스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클래스로 예측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사이클런에 있는 KNN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첫 번째, 무엇을 한다? 생성자를 호출한다. 생성자를 호출하면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한다? 피팅한다.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델을 훈련을 시켰으면 훈련된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예측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프리딕트. 항상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다룬 KNN만이 아니고요. KNN만이 아니라 모든 사이킷런의 클래스들은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그 모델을 훈련을 시킵니다. 피팅을 시키고 피팅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서 예측값을 찾아보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비교해서 그 모델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모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나면 이 모델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K값을 바꿔가면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질까? 이런 것들을 더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모델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델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되세요?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이제 분류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귀 알고리즘에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를 더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 중에서 군집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차원 축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 하신 거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교재의 내용은 챕터 1장이 끝난 거예요. 챕터 1장이 끝났고요. 내일은 목표는 저희 교재 챕터 2장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고요. 내일 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있었는데 fish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죠. 그렇죠? 이 데이터가 있었는데 데이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질 않았어요. 모델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훈련셋 레이블을 알려준 훈련셋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레이블을 모른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델한테 레이블을 알려주지 않고 얼마나 알려주지 않은 그런 샘플들에서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리스 분석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리스 분석했던 거 생각해 보면 150개의 붓꽃 샘플이 있었고요. 그 150개의 붓꽃 샘플들 중에서 한 120개만 골라가지고 모델을 훈련을 시켰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된 120개에서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도 해봤지만, 그렇죠? 훈련할 때 사용하지 않고 따로 떼어두었던 30개. 그럼 이 30개는 그 머신러닝 모델이 모르고 있는 거죠. 레이블을 모르고 있는 샘플이잖아요. 이 레이블을 모르고 있는 샘플을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여기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그 정확도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잘 나눠서 테스트셋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아래서는 어떻게 썼냐면 랜덤 넘버들을 만들어내서 랜덤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뭐 단순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정말 뭐 위에서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도 우리 했었죠. 샘플 자체가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위쪽에서 트레인, 아래쪽에서 테스트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만 훈련을 시키고 여기서는 훈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어떻게 전체 데이터를 랜덤하게 막 섞었죠.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도 했었죠. 그걸 랜덤 추출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랜덤 샘플링도 했었고, 아래서는 제가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훈련셋에 있는 그 클래스의 개수들과 테스트셋에 있는 클래스의 개수가 서로 비율이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층화 추출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붓꽃 같으면 훈련셋에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의 비율이 1대1대1이면 테스트셋에서도 비율이 1대1대1이 돼야 돼요. 그래야 훈련된 모델이 테스트셋에서도 정확도가 높게 나오겠죠. 근데 훈련셋에서는 세토사와 벌시컬러는 1대1인데 버지니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훈련셋을 만들었다 그러면 테스트셋에서 버지니카가 나오는 경우 그 버지니카는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예측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내일 데이터들을 어떻게 층화 추출을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 함수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 사용법만 아시면 되는데 그 함수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었던 생성자 호출, fit, predict를 이해를 하시면 이 샘플링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샘플링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이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것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할 거는 일단 첫 번째는 훈련색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우리 데이터셋을 보시면 데이터셋이 변수가 2개가 있었을 거예요. 웨이트가 있었고 랭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웨이트는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고기의 무게는요. 단위가 1000까지 올라가요. 0에서부터 1000까지예요. 근데 길이는 0에서부터 기껏 해봐야 45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기껏 해봐야 50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랭스의 스케일은 요 정도인데 웨이트의 스케일은 1000까지란 말이에요. 거리 계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거리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웨이트 1번 빼기 웨이트 2번의 제곱 더하기 랭스 1번 빼기 랭스 2번의 제곱. 이게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랭스에 비해서 얘가 어때요? 너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제가 600으로 삼았던 600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600의 제곱이고 이쪽은요. 여기는 30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600의 제곱을 하면 360000이 되는 거죠. 30은 제곱을 해봐야 9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리에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무게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거리를 계산할 때. 그죠? 이거는 KNN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변수들을 즉 특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스케일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스케일링 2가지 뭐예요? 표준화, 정규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변수들의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 표준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변수들의 스케일을 바꿔주는 거 정규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하느냐? 사이클런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사이클런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한 게 뭐였었어요? 넘파이 배열을 이용해서 넘파이 배열의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하면 스케일링 금방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브로드캐스팅을 몰라도 그 스케일링 금방 해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성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결과가 얼마나 바뀌는지 라고 하는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트레인, 테스트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특성 스케일링 그렇게 해서 KNN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KNN 분류에 대해서 내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할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할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남은 한 시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오늘 한 것들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드릴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scikit-learn 패키지가 런 패키지에도요. 많은 머신러닝 예제 샘플들을 가지고 있어요. scikit-learn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그 예제 데이터셋들을 로드를 하시려면은요. 임포트를 다음과 같은 임포트를 쓰셔야 돼요. from scikit-learn import data sets. 자, 이게 모듈 이름이에요. 모듈 이름 서브 모듈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scikit-learn 모듈에서 데이터 셋 서브 모듈 임포트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문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데이터 셋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scikit-learn에서 데이터 셋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scikit-learn.dataset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문서를 한번 보시고요. 문서를 한번 보시고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 이름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함수들이 거의 대부분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제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오거나 예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이 중에서 무엇을 이용해 보시냐면 C본 라이브러리도 아이리스를 가지고 있기는 있었어요. C본 라이브러리도 북컷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scikit-learn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리턴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클래스가 무엇이고 샘플은 몇 개가 있고 샘플 전체는 몇 개가 있고 디멘전은 몇 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서를 찾아보시면서 이 데이터셋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cikit-learn 패키지에 아이리스 예제 데이터를 로드하고요. 로드하고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거는 저희가 내일 할 거니까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고 트레인 시키고 훈련시키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거니까요. 그런 거는 다 그냥 내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데이터가 로드가 됐으면 KNN 알고리즘을 모델을 북꽃 아이리스 데이터에 훈련을 시키고 모델을 아이리스 데이터로 훈련시킨 후 정확도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에요. 로드 아이리스가 리턴해 주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를 보셔야지만 아이리스의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스퍼시스, 품종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KN은 생성하고 피팅 시키고 그 다음에 프리딕트하고 이거는 세 줄이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세 줄이면 끝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시는 방법을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것에서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의 특성들을 어떻게 뽑아내고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의 타겟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붓꽃 데이터의 타겟과 붓꽃 데이터의 특성만 뽑아낼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그 생선 데이터에서 했었던 그 작업은 딱 세 줄이면 끝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를 연습해 보시라는 의미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